안녕하세요. 잘 보셨나요? 오늘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위기, 세계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준비되셨나요? 미국의 발전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전쟁부터 알아야 합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루어진 전쟁으로 링컨의 노예 해방을 선언으로 북부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석유왕 록펠러, JP 모건, 카네기 등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북부 지역 공업 발전으로 석유가 중요해졌고 대륙 횡단 철도를 놓게 되면서 철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군수물자 보급에도 철도가 중요했겠죠. 전쟁 후에 대륙 횡단 철도로 철강 산업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과정에서 독점 자본주의가 성장합니다. 이때 생산 과정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자본주의가 확대되게 됩니다. 생산 과정을 단순화하고 세분화하여 자동차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미국의 포도 자동차의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각 가정에 자동차가 한 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산량이 늘어서 대중화에 성공합니다. 이런 포드주의는 효율성과 편리성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합니다.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간이 부품으로 소외되는 단점도 생기게 됩니다. 환경오염도 이때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발전하던 중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1차 세계대전의 발생, 미국의 참전 계기,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영향, 원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 독가스, 탱크, 방독면 등 신무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하여 새로운 전쟁인 참호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미국은 처음에 참전하지 않고 양쪽에 무기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으로 미국이 손해를 입게 되자 미국이 참전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이 전쟁에서 유리해지면서 독일은 패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부서진 것들의 복구 사업이 활발해집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미국은 유럽에 자원과 물자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등 주식 경제 강풍이 듭니다. 유럽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하며 발전하기도 하지만 실질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소비를 부추기는 할부 제도 등이 생기면서 굉장히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등장합니다. 과도한 경제 발전에 대한 생각으로 소비도 투자도 무분별하게 많이 이루어진 광란의 20년대, 특히 예술 음악이 발전합니다. 재즈도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다르게 실제
실질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고 무기 재고가 쌓이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제 불황이 발생합니다. 즉 1차 세계대전 종교 후 무기가 각 나라에 쌓이게 됩니다. 무기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감소하여 대규모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 감소는 경제 불황을 일으킵니다. 특히 청장년층의 일자리 감소는 사회 문제로도 되죠. 우리나라 IMF 때 실업률이 7%였는데 이때 세계 경제 대공황 시기에 이때 미국의 실업률이 25%였습니다. 얼마나 실업률이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았는지 보여주는 수치죠. 실업률 급증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방법으로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경제 대공황이 생기게 된 원인을 알고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도 이 경제 불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우리는 이 경제 대공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했죠. 4번이나 대통령이 되었고 라디오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뉴딜 정책, 케인즈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테네시강 유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철근, 크레인, 식량 같은 것들을 제공받아 대규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진 수정 자본주의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댐은 공업용수와 전력 생산에 유용하기 때문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가스도 이때 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카지노를 공식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도 늘게하고 경제 발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때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우리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죠? 그렇죠. 8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인지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뉴딜 정책은 굉장히 좋지만 정부의 부담이 많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지고 이때 전체주의가 등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당이 유대인 학살로 굉장히 인권 문제가 많았던 홀로코스토도 이때이고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도 이때입니다. 물론 이때 원자폭탄 투하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 경제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요. 마지막 요점 정리를 통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진나라의 업적을 안다. 진시황의 업적을 통해 진나라를 안다. 가장 오늘 중요한 주제는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이 진나라가 통일된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진시황의 다양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볼게요. 진나라의 통일 과정입니다. 진나라 전에는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에는 철기가 보급되면서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세냐 하면서 전국 치룽에 이 작은 국가들이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나라라고 하는 여기 전국 치룽의 이 진나라가 강력한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혼란했던 그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221년입니다. 자, 여기에 지도에 보면 진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진시황의 그럼 업적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나가 진스 진나 해서 차이나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날 중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진시황은 자기 스스로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의 시황제라는 칭호를 스스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권위가 왕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자신감의 표현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법과 사상을 채택했기 때문에 진나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법과 사상은 다른 사상과 다르게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죠. 왜냐면 뭐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이 법과 사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진시황의 또 큰 업적은 군현제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군현제라는 것은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안에 현을 두어서 이 군과 현에 직접 관리를 보내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주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알아요. 이 주나라는 봉건제를 실시했었는데 이 봉건제는 자신의 친척이나 제후들을 이렇게 땅을 줘서 그 지역을 분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반란도 일어나고 해서 이 진시황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자신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군현제는 이 이후에도 왕권이 강했을 때마다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한나라의 무제도, 한무제도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군현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왕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망을 정비했는데 이 도로망은 큰 제국은 다 이 도로망을 정비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일하고 보면 땅이 넓어지니까 신속하게 반란군도 진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걷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망 정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시황이 또 높이 평가받는 것이 화폐, 문자,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춘추 전국 시대에 500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말이 달랐습니다. 말이 다르다 보니까 황제의 명령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글이 다 다르니까 세금 걷는데도 불편하죠.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는 세금 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면 낼 수 없죠. 그래서 문자를 통일을 했고 일단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역마다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도량형, 부피, 무게, 길이를 재는 그런 그릇이라든지 추를 통일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똑같은 양의 세금을 거둘 수 있죠. 화폐 단위도 통일해서 이 큰 나라를 통일하고 나면 국가에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화폐, 문자, 도량형을 통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 진시황하면 뭐니 해도 이 만리장성이죠. 이 만리장성은 이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겁니다. 이 진시황이 이걸 다 쌓은 건 아니고 이 춘추전국 시대에도 조금씩 쌓아놓은 것들을 연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특히 이 북방 민족은 말을 잘 타기 때문에 말을 잘 타고 신속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에 와서 세금 농사를 많이 안 지니까 세금 같은 곡물도 가져가고 그래서 자주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침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남쪽으로는 군대를 보내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고 대외 정책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다음 진시황릉, 아방궁, 그다음에 병마용갱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실시를 합니다. 특히 이 병마용갱은 실제 성인 남자의 크기로 흙 인형을 만든 건데요. 그 당시에 어떤 무기를 썼는지, 그 당시에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같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또 이 병마용갱의 놀라운 것은 모양이라든지 옷, 자세 같은 것들이 각기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병마용갱, 병사와 말의 모양을 용감하게 만들어서 구덩이에 이제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이 진나라가 생각보다 빨리 멸망해요. 통일된 지 15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15년이면 진짜 짧죠. 네. 자, 진나라의 멸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강력한 법가 사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법가 사상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며칠 날까지 토목공사에 와라. 근데 못 오면 이제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또 이 강력한 법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유학자들이 굉장히 이것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황제가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유학자들이 계속 임금다운 정치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죠. 자, 그래서 유학과 관련된 사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분서갱유를 실시합니다. 유학 관련 책을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를 산채로 묻은 사건이죠. 자, 이것으로 유학 사상을 탄압을 해서 유학의 발전을 저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이걸 싫어하겠죠. 자, 그런데다가 이 만리장성이라든지 병마용갱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그 백성들이 자주 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가혹한 이 통치에 대한 불만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시황제가 죽고 이 진승 5강의 난으로 이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차이나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진시황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고 이제 다양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이 겉모습을 진나라 때 완성했다고 하면 그 안에 내용을 채운 것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족, 한문화, 한지 이렇게 중국 내부의
문화를 완성한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쌤과 함께하는 한국사. 조선 어떻게 개항하게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고은쌤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어떻게 개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러한 사건들의 만남은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척화기의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선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연도로 보면요. 1866년에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가 일어나고요. 1868년에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 일어나고 1871년에 신미양요와 척화비 건립, 그리고 최종적으로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이해하게 될걸. 그럼 같이 가볼까요? 1866년에 병인박해 그리고 병인양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아편전쟁 기억나세요? 아편전쟁에서 베이징 조약을 맺었을 때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획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조선과 국경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삐요삐요삐요 난리가 났어. 러시아의 이 영향력 확대로부터 조선은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바로 선교사에게 손을 내밀어요. 어느 나라? 프랑스.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와 관계를 맺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지만 계획 실패. 풍선대원군 속상했겠죠. 이 시기적 상황 속에서 조선은 어떠한 결정으로 흐름이 나아가게 되냐면 바로 이 천주교도들을 박해하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병인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을 물으면서 이 프랑스는 똑똑똑 조선 개항해, 우리랑 같이 무역하자, 통상하자, 그러면서 군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인양요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 활약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점령당해요. 그리고 이 양원수의 활약이 있었던 정족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습작전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이제 퇴각을 하게 돼요. 이 병인양요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사연 중에 하나는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이 불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진짜 귀한 서적들이 있는데 불타거나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유명한 게 바로 외규장각에 있었던 의궤죠. 왕이 보는 것을 어람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람용이 있었다고 하죠. 이 의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박, 병자, 선자, 박사님이십니다. 자, 의궤가 지금 프랑스로 약탈이 된 다음에 국립도서관에 그런 지하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중국 서적으로 분류돼서요. 근데 이 의궤의 행방을 쫓게 되고요. 이 박병선 박사님께서 의궤를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분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 의궤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2011년에 5년마다 갱신 조건이기는 하지만
고국으로 이 의궤가 돌아오게 되고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를 좀 바꿔서 볼 거예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 바로 1866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띠롱, 조선 해안가의 어느 날 미국 상선, 미국 상인배가 오게 됩니다. 똑똑똑, 조선, 우리랑 교류하자, 통상하자 라고 왔던 제너럴 쇼모노에 있었던 그 상인들이 이 과정에서 조선의 관리를 잡아 가두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조선의 일반 백성을 죽이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던 평양의 관리와 조선 백성들이 이 제너럴 셔모노를 화르르르르르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선원들이 죽어요. 이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모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물으면서 1871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은 조선, 너네는 책임을 져야 된다. 통상하자 라고 하면서 똑똑똑 노크를 하고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광성진 또는 광성보로 많이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이 어제연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슬픈 사연이 있어. 우선 사진 하나 볼까요? 바로 이것이 숫자기입니다. 이거는 그 지휘관, 본부가 있는 진영에 있는 장수 깃발이에요. 광성진이 여기에서 조선이 패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승리 기념으로 이제 미 해군 병사들이 이 깃발 아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이 깃발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것도 완전한 소유권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2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강화에 지금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더 국가를 바꿔서 볼 겁니다. 1868년에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 있었어요. 남영군은 바로 흥선대군의 아버지 묘였어요. 어느 국가냐?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2차례나 조선에 거절당해요. 통상하는 거를. 그래서 화가 났어.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낸 협상 카드가 뭐냐면, 오케이, 조선은 효의 국가야. 아버지의 시신과 거기 있는 부장품을 꺼내서 이걸로 협상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130명이 넘는 도굴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되게 많은 조선인도 있었고요, 프랑스 선교사도 있었고요, 영국,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다양했어요. 근데 도굴은 실패해요. 우선은 무덤 자체가 되게 단단했고요, 또 보는 눈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도굴 사건은 엄청난 충격으로 조선에 다가오게 됩니다. 병인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를 겪은 흥선대원군은 통상 못하겠어, 안 해, 통상 수교 거부의 입장으로 마음을 굳힙니다. 이 비석은 청주에 있는 비석인데요. 비석이 좀 많이 훼손되어 있죠. 이런 모양으로 지금 위아래가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척화비를 건립을 했는데요. 12개의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 침략해 왔을 때 비전, 즉 화,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화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이요. 주화, 매국, 화친, 잘 지내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파는 행위다 라고 하는 이 척화비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전국 곳곳에 세워서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짜잔! 드디어 조선이 개항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조선 안에서 원래 고종이 왕이었는데요. 12살 너무 어렸기 때문에 10년간 아빠였던 흥선대원이 대신 정치를 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하는 친정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까이 있었던 일본의 운요라고 하는 배 한 척이 나가사키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과 서해 그리고 여기를 돌아서 강화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는 일장기 3개나 달았는걸? 근데 조선의 입장은 뭐냐면요. 아니야, 아무 표식도 없는 배가 자꾸 여기 우리 조선 땅에 오려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어. 근데 자꾸 들어오려고 해서 포를 쐈어. 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입장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운요 사건인데요. 운요 사건의 결과 조선은 일본과 최초로 서양식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조일수호 조규라고 하는 것이 정식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5관입니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오도 중 연해에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2곳을 개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 편리? 아니요.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 합당한 원산과 지금의 우리 인천이죠. 제물포 항이 개항되게 됩니다. 제7관.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조선국 해안을 측량하여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 피하고 안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다른 나라 국가가 막 국가에 가가지고 그 나라 자기 나라도 아닌데 거기 해안을 측량해요. 이것은 침략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관입니다. 일본인이 조선의 지정한 항구에서 범죄했을 때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일본에 돌려보내어 수사, 판결하게 하며 자, 조선인이 범죄 저지르면 조선 관청에 넘겨서 수사 판결하게 하고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했을 때는 조선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치외 법권이죠. 우리 친구들이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수호 조규라고 찾아보게 되면요. 다른 많은 조약들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왜 조선의 입장은 별로 없지? 왜 일본 해안을 측량한다는 말은 없어? 왜 일본 항구 개항한다는 말은 없지? 라는 걸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불평등한 조약 내용이 담겨있는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를 통해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고요. 이 이후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서양 나라와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1866년에 있었던 사건들과 1868년에 도굴 사건, 그리고 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와 척합이 건립, 결국 그리고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을 맺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조선 어떻게 개항하게 됐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이렇게 개항하게 되었구나. 이해한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고은쌤과 함께하는 한국사.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혼란이라고 하는 얘기가 풀어져 나갈 거예요. 어떤 혼란이 있었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 을미사변의 혼란을 겪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어떻게 대한제국이 선포되었는지,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도를 보면요.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에 을미사변, 을미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896년에는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게 되죠. 이 연표의 흐름을 지금 우리는 뭐지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아하! 라는 깨달음이 올 거예요. 같이 한번 즐겨볼까요? 짜잔! 우리가 처음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워서 알죠? 새로 생겼던 종교였죠? 자, 전라도 지역의 고부 지역 군수 조병갑이 엄청나게 수탈을 해요. 그래서 걷지도 않아도 되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수탈을 하자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 농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의 움직임은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1차라고 쓰여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또 2차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슬쩍 보여주고 있어요. 1차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에 대한 수탈, 지배층에 대한 지배,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봉건적 성격을 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전라도 지역에서 중요한 전주성을 점령하기까지 그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조선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 도와줘! 라고 청에 원군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로로롱 일본도 조선의 군대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그때 청나라와 일본이 조약을 맺으면서 이 텐진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조선의 군대에 보내는 일 있으면 같이 서로 연락하자라는 약속을 했던 조약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보내니 일본도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조선 정부, 동학농민군과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이 집강소 안에서 새로이 탐관오리들을 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군과 일본 군대, 조선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그래서 돌아가세요 라고 했지만 일본은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조선의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나라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의 궁을 점령했다? 안 되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2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이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서울을 공격할 전략까지 세웠지만 공주 지역의 우금치에서 벌어졌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무기가 이때 우리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무기가 그렇게 변변치 않아요. 대나무 죽창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 동학농민운동을 성공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이후에 의병운동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일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해요. 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시작된 이 청일전쟁은 조선의 영향력을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청과 일본의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조선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어서 경제권을 우선적으로 가져갔던 것은 일본이었지만
조선에서 이모곤란이나 갑신정변과 같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군대를 보내 진압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바로 청이었어요. 이 두 나라가 조선을 두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승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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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나라가 울고 있어요. 네,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이 청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 내에서 청나라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돼요. 일본이 어떤 요구를 했을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지도의 한반도를 찾으셨나요? 일본은 찾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랴오뚱반도, 요동반도라고 하는 곳을 찾아볼 건데요. 그렇죠.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 지역인 랴오뚱 또는 요동반도라고 하는 이곳과 그리고 타이완, 대만 그리고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있는 섬이 있어요. 이것을 펑우섬 또는 펑우제도라고 하는데 여기 영토를 넘겨받게 됩니다. 배상금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러한 조약 내용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국가가 있었어요. 바로 이 랴오뚱반도의 영향력 행사를 노리고 있었던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아요. 프랑스, 독일과 손을 잡고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 랴오뚱반도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돌려줄 것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여기를 가져가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삼국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봤던 조선에서는요, 러시아에 대해서 저 나라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칠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게 되고요. 그 안에는 바로 나중에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인물 또한 존재했습니다. 경복궁을 진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던 개혁, 갑오개혁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오개혁은 갑 5년, 바로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1894년에 얘기를 하는데 1차와 2차 개혁이 있어요. 1차는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 봤겠지만 신분제를 폐지한다든지 과거제를 폐지한다든지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 준다든지 하는 개혁이 이뤄지게 되고요. 2차에서는 새로운 신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해가 바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을미사변은 우리가 조금 전에서 살펴봤듯이 칠러 세력을 제거하려는 일본의 슬픈 하나의 사건이었죠. 조선의 국모, 조선의 왕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서 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경복궁 가면요, 건천궁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거기가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난 장소랍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개혁,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을미개혁이라고 하고요. 이 개혁 내용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이 사용돼요. 태양력 사용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요. 단발령도 이때 반포가 되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을미사변과 그리고 단발령은 조선인들 마음에 굉장한 거부감을 주게 돼요. 그리고 화도 나게 되죠. 그래서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프기도 했을 거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 고종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지금은 일부분만 남아 있어요. 이곳이 바로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과 그리고 왕세자는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그런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죠. 1년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조선은 많은 수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철도를 지을 수 있는 권한, 나무,
산림 채벌할 수 있는 권한, 광산, 금이나 은광 같은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들을 여러 서양 나라들에게 넘기게 되죠.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간 머무르고 있었던 고종은 1년 후에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조선은 이제 조선이 아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가다.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대한국 국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제2조에 보시면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다 라고 해서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조부터 9조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어떠한 단어가 보여요. 맞습니다. 대한국, 대황제는 쭉쭉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는 큰 권력, 중심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맞아요. 황제가 갖고 있습니다. 황제는 군사권,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고 만들고 하는 모든 권한, 그리고 행정권한, 그리고 관리를 임명하는 것, 외교 관련해서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되죠. 대한제국은 이제 1910년 국가를 이제 잃게 되는 경술국치를 맞이하기 전까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 또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는 오늘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과 을미사변, 그리고 1896년에 아간파천, 그리고 1897년에 조선에서 황제국가인 대한제국을 수립한 것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 친구들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